유치원 첫날 엄마는 직접 나를 학교에 데려가기로 했다. 우리 둘 다 긴장했고 엄마는 내가 교실 문을 들어설 때까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아직 낫지 않은 팔 때문에 아침 준비는 평소보다 오래 걸렸다. 깁스는 팔꿈치 위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샤워할 때마다 특수 제작된 라텍스 커버로 팔 전체를 감싸야 했다. 이 커버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조일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나는 혼자서도 잘 조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아마도 긴장이나 흥분 탓인지 커버를 제대로 조이지 못했고 샤워 도중 물이 손가락 주변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다. 나는 급히 뛰쳐나와 커버를 벗었지만 이미 깁스는 물을 흡수해 부드러워져 있었다. 깁스와 피부 사이는 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이라면 떨어져 나갔을 죽은 피부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이 피부는 땀이나 수분에 의해 썩는 냄새를 풍겼고 그날은 특히 심했다. 깁스를 말리려고 수건으로 문지르자 깁스가 부서지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나는 유치원 첫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었다. 전날 밤엔 엄마와 함께 옷을 골랐고 가방을 고르는데도 시간을 들였으며 닌자 거북이 도시락 가방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었다. 아직 만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엄마처럼 친구라고 부르는 습관이 들었지만 깁스 상태가 나빠지자 그날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나와 친구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슬퍼졌다. 결국 나는 엄마에게 보여줬다. 30분 동안 깁스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하려 노력했고 악취를 막기 위해 엄마는 비누 조각을 깁스 안쪽에 넣고 바깥쪽에도 비누를 발랐다. 학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두 번째 활동이 진행 중이었고 나는 무작정 한 그룹에 끼워졌다. 활동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5분도 안 돼 규칙을 어겨버렸고 그룹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냐고 투덜댔다. 나는 깁스의 엄마 옆에 친구들 사인을 받으려고 마커를 가져왔는데 그 순간 마커를 가져온 게 바보 같게 느껴졌다. 우리 학교는 유치원생들만 점심을 먹을 수 있었지만 일부 테이블은 금지 구역이어서 혼자 앉을 필요는 없었다. 나는 깁스의 풀린 부분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는데 한 아이가 맞은편에 앉았다. 도시락 가방 멋진데? 그가 놀리는 것 같아 화가 났다. 그 도시락 가방이 오늘 내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나는 팔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참고 있던 눈물이 눈가를 타고 흐를 것 같았다. 쳐다보며 나 좀 내버려둬라고 말하려는 순간 뭔가 보였다. 그 아이도 똑같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멋진데. 미켈란젤로가 최고야. 그는 허공에 쌍절곤을 휘두르는 흉내를 내며 말했다. 내가 라파엘로가 더 낫다고 반박하려는 순간 그는 우유팩을 떨어뜨려 바지에 쏟아버렸다. 처음 만난 애라 웃음을 참으려 했지만 내 표정이 웃겨서인지 그가 먼저 웃기 시작했다. 갑자기 깁스가 별로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고 이제 이 아이는 신경도 안 쓸 것 같았다. 나는 용기를 내 말했다. 야, 내 깁스에 사인해줄래? 마커를 꺼내자 그는 어떻게 다쳤냐고 물었다. 나는 동네에서 가장 큰 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했고 그는 감탄했다. 이름을 쓰는 걸 지켜보았고 다 쓰고 나니 조시라고 읽혔다. 조시와 나는 매일 점심을 함께 먹었고 가능할 때마다 프로젝트도 같이 했다. 나는 그의 글씨를 도왔고 그는 내가 벽에 방구라고 매직으로 쓴 걸 대신 뒤집어 썼다. 다른 아이들도 알게 되었지만 나는 그때도 조시가 내 유일한 진짜 친구란 걸 알았다. 5살 아이의 우정을 학교 밖으로 이어가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풍선을 날린 그날 우리는 너무 즐거워서 나는 조시에게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좋다고 했고 장난감을 가져오겠다고 했고 나는 탐험도 하고 호수에서 수영도 하자고 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조시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말 내내 걱정했다. 월요일에 만났을 때 조시도 같은 문제를 겪고 웃으며 넘겼다. 그 주말 우리는 각자 집 전화번호를 적어 교환했다. 엄마는 조시의 아빠와 통화했고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가 우리를 픽업하기로 했다. 우리는 거의 매주 이렇게 만났고 가까이 살아서 부모님들도 편했다. 1학년이 끝날 때 우리는 도시 반대편으로 이사 갔다. 나는 우리 우정도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사를 떠나며 느낀 슬픔은 집보다 친구와의 이별이 더 컸다. 하지만 놀랍게도 조시와 나는 계속 친구로 남았다. 주말만 만나도 우리는 점점 닮아갔다. 성격이 비슷해졌고 유머 감각도 통했으며 서로 모르는 사이에 같은 걸 좋아하게 되기도 했다. 목소리도 비슷해서 조시가 내 흉내를 내며 엄마에게 전화할 때도 있었다.
엄마는 농담으로 머리 스타일로만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조씨는 누나처럼 고든 갈색 머리였고 나는 엄마처럼 곱슬진 어두운 갈색 머리였다. 두 친구를 갈라놓는 건 보통 예상치 못한 일이지만 우리 경우엔 내 고집이 원인이었다. 우리 집 고양이 박스를 찾으려고 옛집에 몰래 들어간 후 조씨는 점점 나를 피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말엔 우리 집에 오기로 했지만 그는 기분이 안 좋다며 취소했다. 우리는 점점 멀어졌고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으로 만남이 줄어들었다. 12살 생일 파티에서 조씨는 깜짝 나타났다. 몇 달 만이었지만 그는 이상하게 조용했다. 선물도 없어 미안하다 했지만 나는 그냥 와준 걸로도 행복했다. 대화는 계속 어색해졌고 나는 왜 이렇게 변했냐고 물었다. 그는 신발을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떠났잖아. 그 순간 엄마가 선물을 10시간이라고 외쳤다. 억지로 웃으며 식탁으로 갔고 생일 노래를 들었다. 대부분의 선물은 기억에 남지 않았지만 브라이언이 준 마이티 맥스 뱀 장난감은 오래 간직했다. 엄마는 모든 카드를 열고 감사 인사를 하라 했는데 예전 크리스마스에 포장지를 너무 격하게 뜯어서 누가 뭘 줬는지 몰랐던 적이 있어서였다. 카드 더미 중 하나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꽃무늬가 인쇄된 낡은 카드였는데 누군가 재활용한 것 같았다. 안에는 인쇄된 메시지만 있었다. 사랑해. 연필로 메시지를 여러 번 동그라미 한 게 전부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엄마는 당황한 표정으로 카드를 확인했다. 그녀가 아니었다. 친구들 얼굴을 보며 누가 장난친 건지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자진하지 않았다. 엄마는 농담으로 말했다. 괜찮아. 적어도 이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란 걸 알았잖아. 그리고는 내 이마에 길고 지루한 뽀뽀를 했다. 모두가 웃었지만 마이크가 가장 크게 웃었다. 나도 장난에 끼어들어 말했다. 마이크, 이 카드를 준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키스해주는 건 아니야. 모두가 웃었고 조씨도 드디어 웃었다. 엄마는 또 다른 선물을 내밀었다. 포장지를 뜯자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워키토키 한 쌍이었다. 모두가 좋아했지만 조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고 그는 부엌으로 가서 벽에 걸린 유선 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속삭였다. 너희 워키토키 하나가 고장난 후로 조씨랑 안 놀던데 새로 사주고 싶었어. 엄마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 가슴이 아려왔다. 케이크를 먹을 때 나는 조씨에게 전화한 상대를 물었다. 그는 아프다고 아빠를 불렀다며 집에 가야 한다 했다. 나는 워키토키 하나를 건넸지만 그는 거절했다. 다음 생일 전엔 만나자. 미안해. 전화할게. 정말로. 그는 문간에서 아빠의 차를 기다리며 말했다. 그게 내가 조씨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조씨가 사라진 후 그의 부모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를 찾았다. 경찰은 조씨의 친구들 부모에게 연락하라 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경찰은 수년 전 스토킹 사건과의 연관성을 제안한 익명의 여성 전화도 추적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베로니카의 죽음은 조씨의 엄마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녀는 병원에서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자기 아이의 죽음을 견딜 순 없었다. 조씨의 아빠는 일을 그만두고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우리 옛 동네 확장 공사가 시작됐을 때 그는 그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평평해지지 않는 땅을 발견했다. 삽으로 파내자 7피트 길이의 나무 상자가 나왔다. 그는 그 안에 조씨가 있는 걸 발견했다. 조씨는 죽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피는 머리 주변 나무를 적셨다. 그의 몸은 누군가에 의해 덮여 있었다. 한 낯선 남자가 조씨를 끌어안고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죽음으로 굳었지만 덩굴처럼 얽혀 있었다. 조씨의 아빠는 그 남자를 들어 올렸고 유리병이 굴러다니는 소리를 들었다. 에테르 병이었다. 이 개자식아! 그는 고함쳤다.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남자의 목에는 큰 상처가 있었고 조씨가 탈출하려고 물어뜯은 흔적이었다. 경찰은 그들이 살아있었을 때 함께 묻혔을 거라 추정했다. 남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종이에는 내 이니셜이 적혀 있었다. 조씨의 주머니에는 지도 한 장이 있었다. 그는 내 생일 선물로 지도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조씨의 아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한 달 전 어떤 남자가 나에게 이를 제안했어. 땅에 구멍을 메꾸는 일이었지.
100달러를 주었군. 그게 바로 그 자식이었어. 그 자식은 100달러를 주고 내 아들과 함께 묻히게 한 거야. 엄마 차에 오를 때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조씨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더욱 그리워졌다. 조씨, 미안해. 우리는 탐험가였고 모험가였으며 친구였다.